자, 시작을 해볼까요? 미국 내 이제 개인 소득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주가는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다우지수 0.5%, 나스닥 종합 0.85%, S&P 500 0.72% 하락했어요. 근데 이 하락이 특별한 저거 없이 차익 실현? 네. 지금 시장에서 이게 하락할 이유가 마땅한 이유가 없었어요. 아마존은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일산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로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소폭 약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 듯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빼딱공불리. 이걸 가지고 빼딱공불리라고 합니다. 트위터 사용자 수가 중과 수치 및 매출 지표가 시장 전망에 못 미친다는 소식에 15% 급락을 했는데, 트위터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했죠. 하룻밤에도 막 열 몇 개씩 트위터에 글 올리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트위터가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늘어났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복잡하게 하니까 트위터 사용 금지시켜 버렸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 웹스토어가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면서 1.5% 하락했다고 하는데, 애플 웹스토어는 사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 좀 아니죠. 그거는 좀 완전히 날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보자, 우리 코리코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말인데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4.5% 상승했는데, 테슬라 상승은 ESG 기업의 E가 인바이러먼스 환경, 그다음에 소사이어티 사회, G는 거버먼트 이래가지고 ESG 관련된 기업의 지수에 테슬라가 포함되면서 리밸런싱, 그러니까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5% 상승한 거고, 테슬라 자체는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1,400달러, 1인당 1,400달러씩 다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니까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인들은 1,400달러로 차 사는데 좀 많이 썼고, 여가용품, 테이크아웃, 식품 등에 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어찌됐든 뭐 돈을 이렇게 막 뿌려버리니까 저게 안 될 수가 없죠. 뭐 누가 봐도 미국 경기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12개 연방은행이 있어요. 12개 연방은행하고 그 다음에 7명의 연준위원을 합쳐서 그들이 19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회의를 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FOMC 회의죠.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FOMC 회의에서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는 달러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물가는, 달러는 전 세계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1년에 8번 열려요. 12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8번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매월 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월로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5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FOMC 회의 결과 이미 지난주에 예상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나는 예상할 수 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특별한 게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기준금리 동결, 매월 1,200달러 채권 매입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매월 $1200 채권 매입은 뭐냐면 그 연기금이 갖고 있든지 각 금융기관에서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연준이 돈 주고 사오는 거야. 참, 연준이 그 채권을 다시 사오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는 거죠. 예, 많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은 아직도 시장에 돈을 막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백신 접종 진행과 강력한 정책 지원 속에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는데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래가지고 굳이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경기가 호전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불균형적이고 완전한 결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경제는 우리 목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추가로 달러 양적 완화 정책을 더 펼칠 것이다.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달러를 널리 퍼뜨리는 게 목적이야. 그냥. 그 다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테슬라는 비트코인 팔아서 얻은 이익이 1분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그 부분이 좀 안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가에 다 반영됐잖아요. 요번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그죠? 실적은 굉장히 개선됐는데 실적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은 이제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때문에 받은 이익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익으로 인해서 그거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다 증시 조정 받고 주가에 다 반영됐었죠. 별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큼 많이 팔아서는 그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죠. 그건 시장에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올 하반기까지 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최승원 님이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언론에서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료 준비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아직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연준은 아직도 노골적으로 달러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물가 오르는 거 무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달러를 널리 쓰면서 전 세계가 달러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죠. 달러의 건의에 도전하면 무차별 공격을 해버립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중국도 달러의 건의에 도전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한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외부적인 이유야 되는 거는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그 다음에 810 장기 적출, 그 다음에 홍콩 시대 인권 탄압, 무리했다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거는 진짜 이유는 달러의 건의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의 건의에 도전하는 중국의 숨통을 쥐어짜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국은 완전 접종 비율이 30%가 넘어버렸어요. 30% 넘었고 6월 달까지는 당연히 50% 넘을 거고요. 50%가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마스크를 안 껴도 돼. 그래도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집단 면역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지침을 완화하고 있고 7월 달에는 아예 저거 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 없이 다니라고 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 실험이 있었어요. 스페인인가? 스페인에서 마스크를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5천 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 그걸 추적 관찰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끼고 콘서트를 했는데 잠시만요. 추적 관찰한 결과 일반 집단하고 마스크 끼고 공연한 집단하고 공연한 집단이 코로나 발병자가 절반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를 못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방역 지침 순수하고 그냥 콘서트 참여하면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갈 것 같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아예 마스크 없이 공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 접종, 집단 면역 체제가 이루어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심한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2조 3천억 달러, 바이든이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랬죠.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조맨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정 절차를 반대하면서, 이 인프라 투자가 약간, 흔들리게 됐어요. 여기서 조정 절차는 뭐냐면, 상원은 의원수가 100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공교롭게 공화당 의원 50명, 민주당 의원 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60% 이상 찬성이 이뤄야지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은 50대 50이죠. 통과가 안 되게 생겼잖아요. 이럴 경우 조정 절차라는 걸 거치는데 이 조정 절차는 뭐냐면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공화당 50, 민주당 50이니까 한 명은 누구예요? 그 결정권은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통령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잖아요. 러닝메이트다 보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이걸 하지 말자고 조맨신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건 어차피 통과될 거예요.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관련주들인 게 이게 진성 TC하고 DY 파워가 며칠 또 흔들렸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좀 달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반드시 통과될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의 인프라 평가가 엉망이야. 항공, 내륙, 수로, 학교, 하수 처리가 D고, 제방, 도로, 댐 이런 게 D고, 대중교통 수준도 D고, 이런 거야. 엉망인 거죠, 엉망. 인프라 투자가, 인프라 내가. 그건 미국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 수도권에 50%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다 아파트 생활 해버리잖아. 아파트 생활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프라 구축하는 게 좋죠. 쉬워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 때문에 그냥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인 진성 TC나 DY 파워 같은 종목은 나중에 매수 신호 나오면 다시 재매수하면 될 듯 합니다. 자, 미국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비율이 31.15%. 5월 1일자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이죠. 31.1%로 이제 거의 50% 얼마 안 남았어요. 완전 접종. 세계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순위는 이제 이스라엘 58%, 미국이 30%, 영국이 21% 쭉 해서 짐바브웨가 0.6%, 사우스 코리아가 0.5%. 우리나라가 어쩌다 보니까 짐바브웨보다도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완전 꼴사납게 됐죠. 좀 안타깝습니다.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그죠. 우리 정부는 거의 봉숭아 학당 수준보다도 못하는 아주 짐바브웨보다도 못하니까 이번에도 막 웃기는 일들 막 벌어졌죠. 원래 화이자 백신을 75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1회 접종자 2차 분이 들어오게 돼 있었으니까 1회 접종자를 늘려고 1차 접종, 2차 접종 분까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놔버린 거야, 1차로. 그런데 다음 물량이 안 들어오게 됐어. 그래서 2차 접종할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확보는 좀 문제가 많았었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에 관련돼서는 제가 대안을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6월 달부터 관광객들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가서 화이자 백신 맞고 3주 만에 또 다시 2차 맞는 거거든요. 3주 동안 호텔에서 빈둥거리다가 2차 백신까지 맞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해결 방법이죠. 그런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아까 여기 나오는 거 폐기를 최소 아스트라제네카를 각 의원이나 뭐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아니면 소방관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6시간 지나면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가피하게 예약했다가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 사전 대기를 올려놓으신 분들한테 맞을 수 있게 되나 봐요. 제가 이거 맞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알아봤었거든요. 알아봤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39시간까지인데 몸살 아픈 수준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레놀 처방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를 그냥 일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맞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모더나에서 연 30억 회분을 높여서 추가 생산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버텨 무조건 깡으로 버텨 안 맞고 그럼 내년쯤 되면 그냥 화이자 골라서 화이자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러려고 안 맞고 기다렸다가 내년에 화이자 맞으려고요. 화이자는 조금 어지럽거나 조금 미식거리고 만다고 하죠.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힘이 훨씬 덜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요. 내년에 화이자 맞는 걸로.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공매도가 과거에 2008년도에 약 8개월간인가? 8개월간 공매도 금지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세계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도 이때도 늦게 공매도 금지를 걸었는데 그러다가 2008년 10월에 공매도 금지를 걸고 2009년 5월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는데 2009년 6월 1일 날 첫날 코스피는 1.4% 상승했어요. 코스닥은 2% 상승했어. 또 한 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이때 공매도 금지를 한 적이 있는데 8월 10일하고 11월 9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하고 11월 10일 날 다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서 재개가 됐는데 이때는 첫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5%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거여서 사람들이 공매도를 해제하면은 엄청나게 조정장이 나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 전에 거는 조정 안 나왔잖아요. 물론 두 가지가 시장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요게 이제 2008년 10월 공매도 금지고 2009년 6월에
공매도 저거 해제된 뭐 그런 건데, 자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었는데 이때 해제됐는데 얘가 여기서 2000부터 내려왔어요. 2000부터 내려와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반동 초입이니까 공매도 칠 거리가 없었어.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공매도는 위험성이 없었죠. 이때는 당연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어땠어요? 코스닥도 당연히 여기 요때인데 첫날은 올랐어요. 1.2% 상승을 했었는데 이 하락은 뭐 그냥 일반적인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죠.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 거면 코스피도 하락했어야 되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코스피가 0. 여기서 4.6% 하락했어. 마이너스 4.6%. 급락이죠. 이 정도면 급락을 했는데 이때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 큰 장이었어. 공매도가 아니어도 급락과 급등이 막 흔들리는 그런 장이었어요. 공매도 때문에 4.6% 내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물론 이제 단초를 제공을 했겠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어때요? 하루 내리고 그 다음날 올랐어. 그리고 공매도는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공매도 때문에 재기하면서 막 급락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11월 10일 코스닥인데 이때도 어때요? 하루 4%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예상하는 건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선반영 됐잖아요. 4일 동안 급락했잖아. 4일 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는 제가 예상한, 이건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예상하는 내일 증시는 뉴욕 증시가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한 5%나 마이너스 7% 정도? 또는 뭐 마이너스 1%도 상관없죠. 그 정도에서 시가 부근을 저점으로 해서 쭉 반등하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죠. 예상인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불안한 게 있냐면 그 신용잔고가 23조 원이야. 신용잔고가 너무 커. 그래서 이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요인은 신용입니다. 신용. 요 이제 기사가 났는데 재밌어요. 신입 동학개미들 덜덜 공포 이렇게 했는데 그 1월 달부터 들어온 신입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은 수익대로 못 나고 공포의 연속입니다. 그나마 작년 3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나는 상승장도 맛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올 1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완전히 뭐 주식 투자가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해야 되죠. 안 배우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 학원에 오셔서 배우시면 주식 시장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모토예요. 이미 1년 훨씬 넘었으니까 그죠? 이미 검증 받은 거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오시면 1년 정도 지나면 주식 시장이 여유로워지는 거죠. 공매도가 무한대 손실 가능성 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A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란 종목을 보유, B란 종목을 공매도를 했어요. 공매도는 B란 주식이 하락할 거를 예상한 거죠. 근데 공매도 자체가 뭐예요? 신용거래예요. 신용거래. 근데 이 공매도를 B란 종목을 쳤는데 얘가 내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막. 이게 한 상한가거나 30% 올라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A 주식을 담보로 해준 거니까 얘가 예상과 다르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 요즘 생뚱맞죠? 생뚱맞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야. 담보 비율이 로스컷 손절될 수 있다는 거지. 담보 비율 때문에. 좀, 원하는 형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신용거래니까 어때요? 당연히 신용거래니까 이자를 물어야 되죠. 주식 빌려서 판 만큼 그 기간 동안 이자를 2.5%에서 4%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쇼커버링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주식을 빌려서 팔았어. 주가가 떨어졌어.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사서 갚는데 이 사서 갚는 이 행위 이걸 쇼커버링이라 그래.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쇼커버링이 쇼커버링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가는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조정장이 나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 나올지 이해가 됩니다. 이 쇼커버링을 잘 이해를 하면. 그래서 제가 최저점 매수 뭐 이런 거 있죠. 최저점 급락장의 최저점 매수를 제가 굉장히 잘하죠. 이런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막 점쟁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뭐 신기한 거지. 막 점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급락했는데 매수세가 들어와서 너도 나도 기관들이 매수해서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반등이 크게 나와. 급하게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숏스퀴즈라고 해요. 숏스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써요. 쇼커버링을 잘 이해를 하면 급락장, 조정장 막 나올 때 이제 반등장을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거 불가능했잖아. 내일부터는 아니죠. 이해가 되는 거죠. 공매도 가열 금지는 지금까지 컴투스하고 삼성 SDS 두 번밖에 일어난 적이 없어서 별 의미 없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 최승호님의 질문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언론에서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기관들끼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게 공매도고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거를 대주거래라고 하고, 대주거래.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끼리 한 것을 대차 잔고라고 하는데, 대차 잔고가 높다는 거는 이제 공매도 친 그게 많다는 거죠. 그게 많다는 거니까 그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예상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관들이 공매도를 잔뜩 쳐놓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오해야. 그냥 하락할 상황, 하락할 종목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그걸 공매도는 순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전 세력이 이상 막 끌어올릴 때 공매도가 매수가 들어오면 마음껏 못 올려. 왜? 이 공매도를 계속 칠 거니까. 많이 못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락하면 계속 하락할 때 어때요? 공매도치 세력이 사서 갚으려고 쇼커버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막 하락할 것도 하락도 제한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는 공매도 치고 일부러 하락시키는 게 아니고 하락할 상황, 하락할 종목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어쨌든 대차 잔고가 높으면 그 종목이 시장이 하락할 때 걔가 좀 더 많이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일어난다 그러죠. 문제는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개인들이 공매도 하려면 증권거래소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하라는 거지. 근데 이미 8,000명이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개인이 공매도해서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한국거래소 사이트예요. 한국거래소 사이트인데 여기서
가면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모의거래 서비스라는 거 있어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을 딱 해. 요걸 링크를 클릭을 딱 하면 그 요 화면으로 넘어가요. 요 화면 넘어가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죠. 온라인 교육을 클릭을 딱 하면 여기 이제 금융투자교육원 있죠? 여기 금융투자교육원. 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요거 그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출력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여기 오면 모의 시스템이 있죠? 모의 시스템 HTS를 깔고 직접 모의 거래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저게 되면 실력이 쌓이면 왠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종목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뭐 배워두고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꼭 이걸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우리 대주거래라는 게 있었어요. 증권사에서 주식 빌려서 팔고 내려가면 사서 갚는 대주거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매도 뭐 한다고 그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웃기는 게 있었죠. 어떤 거냐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게 코스피 200 안에 종목들, 코스닥 150 안에 드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이제 공매도가 해제되고 그 이상의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좀 너무 좀 약간 웃기죠? 웃기는 얘기인데 왜 웃기냐면 코스피에서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이 전체 95%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코스피 안에 드는 공매도가 가능한데 전체를 하는 거나 얘는 똑같다니까요.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 왜 공매도 금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하죠. 그냥 양아치짓 한 거죠. 양아치짓. 코스닥 150 안에 드는 종목 있죠? 코스닥 150 안에 드는 종목은 전체 포지션의 46%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솔직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매도를 해제하든지 뭐 그러면 되지. 굳이 코스피 200 안에 드는 종목만 공매도를 해제하고 뭐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합니다. 이건 눈 가리고 와웅하고 그죠. 우리를 바보로 하는 발표죠. 달래기라는 거지. 무슨 하여간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이 많이 좀 내렸죠. 많이 내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일 하락해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예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예상한 건데, 뭐 지금까지는 잘 맞췄죠. 지금까지 제가 좀 잘 맞춘 편에 속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예상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는데 뭐 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하이닉스 보면 최근에 이때 온갖 뉴스가 반도체 부족이었어요. 쇼티지가 난다고 했던 거죠.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게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러면서 온갖 뉴스가 나오면서 정작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아 제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팔아 제끼고 있었어요.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뭣도 모르고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때 기관들이 파는 물량을 다 받아 제낀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불쌍합니다. 삼성전자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했어. 외인 기관이 계속 팔았어. 근데 이걸 누가 올렸어요? 이건 개인들이 올렸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얘 삼성전자 적정 주가는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예요. 요 사이, 요 사이. 여기가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옛날에 그 250만 원일 때, 250만 원일 때 이거 25대 1인가 뭐 액분했죠. 액분해서 얘가 5만 원이죠. 5, 25니까 5만 원으로 뭐 바꿨죠. 이거 안 했으면 지금 가격이 이거 안 했으면 400만 원이야.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 너무 올랐다는 거지. 이슈 없이 재료 없이. 지금 이미 오버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 시작하면 삼성전자부터 사죠. 삼성전자부터 사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몹시 안타까워요. 주식들을 좀 배워서 저랑 같이 하면 좋은데 저는 1월 달부터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요건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매매 동향은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내려서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7조 3천억 원에서 5조 9천억으로 확 줄었어요. 투자자 예탁금은 뭐냐면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주식을 사려고 준비하는 돈이 투자자 예탁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산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입니다. 이거 2조 3천억이 아니고 이거 잘못됐어요. 23조 원이다. 23조. 이게 신용잔고가 23조 원이나 돼서 상당히 이제 어렵죠. 문제가 많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요인인 거죠. 이것 말고는, 이것만 아니면 제가,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일 시가를 저점으로 반등할 거라고. 그런데 신용잔고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기대, 좀 불안한 거죠, 얘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 파악하는 법은 이따가 장 끝나고, 요거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참조하세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면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대차 잔고가 무엇인지요? 주식 빌린 잔고 얘기입니다. 공매도 치려면 주식을 빌려서 팔잖아요. 주식을 빌린 잔고가 대차 잔고인데 자세한 용어에 대한 거는 네이버 검색 이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그나마 좀 난데 다음번엔 좀 더 낫게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도서가 있을까요? 요 책 있죠, 요거요.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 책 특히 분석편보다는 통찰편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통찰편. 통찰편이라고 꼭 권하고 싶고,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영상에서 이 영상 있어요, 이 영상. 여기 참고하시면 여기에 관련 제가 추천 영상 자세히 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제 이름으로 책이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출간된 책 보시면 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중순 이후면 제 출간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